3. 마누라, 주무시오. 이철원은 사랑에서 들어와 안방문을 열고 경희와 김부인 자는 모깃장 속으로 들어선다. 김부인은 깜짝 놀라 일어나 앉는다. 왜 그러셔요? 어디가 편치 않으셔요? 아니, 공연히 잠이 아니 와서. 왜요? 이때 마루벽에 걸린 자명종은 한 번에 땡 친다. 드러누워서 곰곰 생각을 하다가 마누라하고 의논을 하러 들어왔소. 무얼이요? 경이 혼인일 말이요. 도무지 걱정이 되어 잠이 와야지. 나 역시 그래요. 이번 혼처는 꼭 놓치지를 말고 해야지 그만한 곳 없소. 그 신랑 아버지 되는 자하고 난 전부터 익숙히 아는 터이니까 다시 알아볼 것도 없고 당자도 그만하면 쓰지 별아이 어디 있나. 장자이니까 그 많은 재산 다 상속될 터이고 또 경희는 그런 대갓집 맏며느리감이지. 글쎄, 나도 그만한 혼처가 없는 줄 알지만은 제가 그렇게 열 길이나 뛰고 싫다는 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보내었다가 나중에 불길한 일이나 있으면 자식이라도 그 원망을 어떻게 듣잔 말이에요. 아니, 불길한 일이 있을 까닭이 있나. 인품이 그만하겠다. 주술을 수천서 가겠다. 그만하면 고만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잔 말이요. 계집애가 19살이 적소. 김부인은 잠잠히 있다. 이철원은 혀를 톡톡 차며 후회를 한다. 내가 잘못이지. 계집애를 일본까지 보내다니. 계집애가 시집가기를 싫다니 그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 남이 할까봐 무섭지. 벌써 적합한 혼처를 몇 군데를 놓쳤으니 어떻게 하잔 말이야. 아이. 그러면 혼인을 언제로 하잔 말이에요? 저만 대답하면 지금이라도 곧하지. 오늘도 재촉 편지가 왔는데 이왕 계집애라도 그만큼 가르쳐 놓았으니까 옛날처럼 부모끼리 할 수는 없고 해서 벌써 사흘째 불러다가 다이르나 도무지 말을 들어 먹어야지. 계집년이 되지 못한 고집은 왜 그리 쉬운지. 신랑 삼촌은 기어이 조카 며느리로 삼아야겠다고 몇 번을 그러는지 모르는데. 쉬운지, 센지. 그래,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소? 글쎄, 남이 부끄럽게 계집애더러 물어본다나 무엇이라나. 그러지 않아도 큰 계집애를 일본까지 보냈느니 어떠니 하고 욕들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했지. 그러면 거기서는 기다리겠소 그래. 그게 벌써 올 정월부터 말이 있던 것인데 동네집 시학심이 있고 장가 못 간다더니. 아이, 그러면 속히 좌우간 결정을 내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저는 기어이 하던 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죽어도 시집은 아니 가겠다 하는데 그리고 더구나 그런 부잣집에 가서 치맛자랑 누리고 싶은 마음은 꿈에도 없다고 한다오. 그래서 제 동생 시집 갈 때도 제 것으로 해놓은 고운 옷을 모두 주었습니다. 비단 치마 속에 근심과 서름이 있느니라고 한다오. 그 말도 옳겠노라. 김 부인은 자기도 남부럽지 않게 이제껏 부귀하게 살아왔으나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 방탕하여서 속이 상하던 일과 철원 군수로 갔을 때도 접이 두세씩 되어 남몰래 속이 썩던 생각을 하고 경희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말은 아니하나 속으로
나는 네 말이 옳다 한 적이 많았다. 아이, 아니, 꽃년. 그러기에 계집애를 가르치면 건방져서 못 쓴다는 말이야. 아직 저를 몰라 그렇지. 글쎄, 그것도 그렇지 않소. 오죽한 집에서 혼인을 거꾸로 한단 말이오. 오죽 형이 못나야 아우가 먼저 시집을 간단 말이오. 김 판사 집도 우리 집 내용을 다 아는 터이니까 혼인도 하자 하지. 누가 거꾸로 혼인한 집 색시를 데려가려겠소. 아니, 이번에는 꼭 해야지. 부인의 말을 들으며 그럴듯하게 생각하던 이철원은 이 거꾸로 혼인한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급작히 졸여진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이번 김판사집 혼처를 놓치면 다시는 그런 문벌이 있고 재산 있는 혼처를 얻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이번 혼인은 강제로라도 시킬 결심이 일어난다. 이철원은 벌떡 일어선다. 계집애가 공부는 그렇게 해서 무엇해? 그만지 알았으면 그만이지. 일본은 누가 또 보내기는 하고. 이번에는 무관내지. 기어이 그 혼처하고 해야지. 내일 또 한번 불러다가 아니 듣거든. 또 물을 것 없이 곧 해버려야지. 노기가 가득하다. 김 부인은 그렇게 하시오라든지 마시오라든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 다만 시름없이 자기가 풍병으로 누울 때마다 경희를 시집 보내기 전에 돌아갈까 보아 아슬아슬 하던 생각을 하며 따는 하나 남은 경희를 마저 내 생전에 시집 보내놓아야 내가 죽어도 눈을 감겠는데 할 뿐이다. 이철원은 일어서다가 다시 앉으며 나직한 소리로 묻는다. 그런데 일본 보내서 버리지는 않은 모양이오. 아니요. 그전보다 더 부지런해졌어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루 걸레질이며 마당이며 멀겋게 치워놓지요. 그뿐인가요. 떡하면 떡방아 다 찢도록 채질해주지. 그러게 시월이는 좋아서 죽겠다지요. 김 부인은 과연 경희가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안심을 점점 찾았다. 그것은 경희를 일본 보낸 후로는 남들이 비난할 때마다 입으로는 말을 아니하나 항상 마음으로 염려되는 것은 경희가 만일에 일본까지 공부를 갔다고 난체를 한다던가 공부한 위세로 사내같이 앉아서 먹자든지 하면 그 꼴을 어떻게 남이 부끄러워 보잔 말인가 하고 미상불 걱정이 된 것은 어머니 된 자의 딸을 사랑하는 자연한 정이라. 경희가 일본서 오던 그 이튿날부터 앞치마를 치고 부엌으로 들어갈 때 오래간만에 쉬러 온 딸이라 말리기는 하였으나 속으로는 큰 숨을 쉴 만큼 안심을 얻은 것이다. 경희 가족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경희의 마루걸레질, 다락, 벽장 치움새는 전부터 유명하였다. 그래서 경희가 서울 학교에 있을 때 1년에 3번씩 휴가를 오면 을의 다락벽장이 속속까지 목욕을 하게 되었다. 또 김 부인의 마음에도 경희가 치우지 않으면 안이 맞도록 되었다. 그래서 다락이 지저분하다든지 벽장이 어수선하게 되면 벌써 경희가 올 날이 며칠 안이 남은 것을 안다. 그리고 경희가 집에 온 그 이튿날은 경희를 보러 오는 사촌 형님들이며 할머니, 큰어머니는 한 번씩 열어보고 다락벽장이 분을 발랐구나 하시고 깨끗하기도 하다 하시며 칭찬을 하시었다. 이것이 경희가 집에 가는 그 전날 밤부터 기뻐하는 것이고 경희가 집에 온 제1의 표적이었다. 김 부인은 이번에 경희가 일본에서 오면 연년 3번씩 목욕을 시켜주던 다락벽장도 치워주지 아니할 줄 알았다. 그러나 경희는 여전히 집에 도착하면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여쭙고는 첫 번으로 다락벽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 치웠다. 그런데 이번 경희의 소재 방법은 전과는 전혀 다르다.
전에 경희의 소재 방법은 기계적이었다. 동쪽에 놓았던 책이며 서쪽 벽에 걸린 표주박을 쓸고 문질러서는 그 놓았던 자리에 그대로 놓을 줄만 알았다. 그래서 있던 거미줄만 없고 쌓였던 먼지만 털면 이것이 소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 소재 방법은 다르다. 건조적이고 응용적이다. 가정학에서 배운 질서, 위생학에서 배운 정리, 또 도화 시간에 배운 색과 색의 조화, 음악 시간에 배운 장단의 음률을 이용하여 지금까지의 위치를 뜯어 고치게 된다. 자기를 도기 옆에다도 놓아보고 칠첩반상을 칠기에도 담아본다. 주발 밑에는 주발보다 큰 사발을 받쳐도 본다. 흰 은쟁반 위로 노르스름한 종골 방아치도 느려본다. 큰 항아리 다음에는 병을 놓는다. 그리고 전에는 컴컴한 다락 속에서 먼지 냄새에 눈살을 찌푸렸을 뿐 아니라 종일 땀을 흘리고 소지하는 것은 가족의 개들을 칭찬의 보수를 받으려 함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도 다르다. 경희는 컴컴한 속에서 제 몸이 이리저리 운동케 하는 것이 여간 재미스럽게 생각되지 않았다. 일부러 빗자루를 놓고 쥐똥을 집어 냄새도 맡아보았다. 그리고 경희가 종일 일하는 것은 아무 바라는 보수도 없다. 다만 제가 저 할 일을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경희의 일동일정의 내막에는 자각이 생기고 의식적으로 되는 동시에 외형으로 활동할 일은 때로 많아진다. 그래서 경희는 할 일이 많다. 만일 경희의 친한 동무가 있어서 경희의 할 일 중에 하나라도 해준다면 비록 그 물건이 경희의 손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희의 것이 아니라 동무의 것이다. 이러므로 경희가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남보다 많이 갖고 싶을진데 경희의 힘으로 능히 할 만한 일은 행여나 털끝만한 일이라도 남더러 해달라고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빼앗길 것이 아니다. 아, 다행이다. 경희의 넓적다리에는 살이 쪘고 팔뚝은 굵다. 경희는 이 살이 다 빠져서 걸을 수가 없을 때까지, 팔뚝의 힘이 없어져 늘어질 때까지 할 일이 무한이다. 경희가 가질 물건도 무수하다. 그러므로 낮잠을 한번 자고 나면 그 시간 자리가 완연히 턱이 난다. 종일 일을 하고 나면 경희는 반드시 조금씩 자라난다. 경희가 갖는 것은 하나씩 늘어간다. 경희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얻기 위하여 자라갈 욕심으로 제 힘껏 일을 한다. 이철원도 자기 딸이 일하는 것을 날마다 본다. 또 속으로 기특하게도 여긴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물어본 것은 이철원도 역시 김 부인과 같이 경희를 자기 아들의 권고에 못 이겨 일본까지 보내었으나 항상 버릴까 보아 염려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부부가 앉아서 혼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의 버릴까 보아 염려하던 것을 안심하는 부모의 애정은 그 두 얼굴에 띄운 웃음 속에 가득하다. 아무러한 지우며 형제며 효자인들 어찌 부모가 염려하는 염려, 기뻐하는 참 기쁨 같으리요. 이철원은 혼인하자고 할 곳이 없을까 보아 바짝 졸였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마루로 내려서며 마른 기침 한 번을 하며 내일은 세상 없어도 하여야지 하는 결심의 말은 누구의 명령을 가지고라도 깨뜨릴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새벽닭이 새날을 고한다. 까맣던 밤이 백색으로 활짝 열린다. 동창의 장지 한 편이 차차 밝아오며 모기장 한 끝으로부터 점점 연두색을 물들인다. 곤히 자던 경희의 눈은 뜨였다. 경희는 또 오늘 종일의 제의를 시작할 기쁨에 취하여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선다. 4. 때는 정이 오정이라 안마루에서는 점심상이 벌어졌다. 경희는 사랑에서 들어온다. 10월이며 건넌방 형님은 간절히 점심 먹기를 권하나 들은 채도 아니하고
골방으로 들어서며 사방 방문을 꼭꼭 닫는다. 경희는 흑흑 느껴온다. 방바닥에 엎드리기도 하다가 일어나 앉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벽에다 머리를 부딪힌다. 기둥을 불끈 안고 핑핑 돈다. 경희는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맨다. 경희의 조그마한 가슴은 불같이 타오른다. 걸린 수건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이따금 하는 말은 아이고 어찌하나 할 뿐이다. 그리고 이 집에 있으면 밥이 없어지고 옷이 없어질 터이니까 나를 어서 다른 집으로 쫓으려나 보다 하는 원망도 생긴다. 마치 이 넓고 넓은 세상 위에 제 조그마한 몸을 둘 곳이 없는 것 같이도 생각난다. 이런 쓸데없고 주체스러운 것이 왜 생겨났나 할 때마다 그쳤던 눈물은 다시 비오듯 쏟아진다. 누가 와서 만일 말린다 하면 그 사람하고 싸움도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를 한 번에 잡아 뽑을 것도 같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냇물과 같이 흐르도록 박박 핥히고 쥐어뜯을 것도 같다. 이렇게 사방 창이 꼭꼭 닫힌 조그마한 어두침침한 골방 속에서 이리 부딪고 저리 부딪는 경희의 운명은 어떠한가. 경희 앞에는 지금 두 길이 있다. 그 길은 희미하지도 않고 또렷한 두 길이다. 한 길은 쌀이 곳간에 쌓이고 돈이 많고 귀염도 받고 사랑도 받고 밟기도 쉬운 황토요. 가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지 않은 탄탄대로이다. 그러나 한 길에는 재팔이 아프도록 보리방아를 찧어야 겨우 얻어먹게 되고 종일 땀을 흘리고 남의 일을 해주어야 겨우 몇 푼 돈이라도 얻어보게 된다. 이르는 곳마다 천대뿐이요. 사랑의 맛은 꿈에도 맛보지 못할 터이다. 발부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험한 돌을 밟아야 한다. 그 길은 뚝 떨어지는 절벽도 있고 날카로운 산정도 있다. 물도 건너야 하고 언덕도 넘어야 하고 수없이 꼬부라진 길이요. 갈수록 험하고 찾기 어려운 길이다. 경희 앞에 있는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오늘 택해야만 하고 지금 꼭 정해야 한다. 오늘 택한 이상에는 내일 바꿀 수 없다. 지금 정한 마음이 이따가 급변할 리도 만무하다. 아, 경희의 발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에 내놓아야 할까? 이것은 교사가 가르칠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어서 충고한데도 쓸데없다. 경희 제 몸이 저갈 길을 택해야만 그것이 오래 유지할 것이고 제정신으로 한 것이라야 변경이 없을 터이다. 경희는 또 한 번 머리를 부딛고 아이고 어쩌면 좋은가 한다. 경희도 여자다. 더구나 조선 사회에서 살아온 여자다. 조선 가정의 인습에 파묻힌 여자다. 여자란 온양유순해야만 쓴다는 사회의 면목이고 여자의 생명은 삼종지도라는 가정의 교육이다. 일어서려면 압박하려는 주의요. 움직이면 사방에서 들어오는 욕이다. 다정하게 손 붙잡고 충고주는 동무의 말을 10사람 한 입같이 편하게 정과 같이 살다가 죽읍세다 함이다. 경희의 눈으로는 비단옷도 보고 경희의 입으로는 약식 전골도 먹었다. 아, 경희는 어느 길을 택하여야 당연한가? 어떻게 살아야만 좋은가? 마치 길가의 탄평으로 몸을 느려 기어가던 뱀의 꽁지를 지팡이 끝으로 조금 건드리면 늘어졌던 몸이 바짝 오그라지며 눈망울이 대룩대룩하고 뾰족한 혀를 도끼 있게 자주 내미는 모양같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경희의 몸에 매달린 두 팔이며 늘어진 두 다리가 바짝 가슴 속으로 뱃속으로 오그라들어온다. 마치 어느 장난감 상점에 놓을 대가리와 몸뚱이뿐인 장난감같이 된다. 그리고 13관의 체중이 갑자기 백지 한 장만치 되어 바람에 날리는 것 같다. 또 머릿속은 저도 할 만치 띵하고 서늘해진다. 눈도 깜짝거릴 줄 모르고 벽에 구멍이라도 뚫을 것 같다. 등에는 땀이 흠뻑 고이고 사지는 죽은 사람과 같이 차디차다.
아이고, 어쩌면 좋은가. 경이는 벙어리가 된 것 같다. 아무 말도 할 줄 모르고 꼭 한마디 할 줄 아는 말은 이 말뿐이다. 경이는 제 몸을 만져본다. 왼편 손목을 바른편 손으로, 바른편 손목을 왼편 손으로 쥐어본다. 머리를 흔들어도 본다.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이 몸. 이 몸을 어떻게 서야 할까? 이 몸을 어디로 향하여야 좋은가? 경이는 다시 제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본다. 이 몸의 비단 치마를 내리고 이 머리에 비취욕점을 꽂아볼까? 대가댁 맏며느리 얼마나 위험스러울까? 새애기 새색시 노름이 얼마나 재밌을까? 시부모의 사랑인들 얼마나 받을까? 지금 이렇게 천둥이던 몸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귀염을 받을까? 친척인들 오죽 부러워 우러러볼까? 잘못하였다. 아, 잘못하였다. 왜 아버지가 정하자 하실 때 내 하지를 못하고 안 돼요 했나? 아, 왜 그랬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나? 그런 부기를 왜 싫다고 했나? 그런 자리를 놓치면 나중에 어찌하잔 말인가? 아버지 말씀과 같이 고생을 몰라 그런가 보다. 철이 아니 나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후회하리라 하시더니 벌써 후회 막급인가 보다. 아, 어찌하나. 때가 더 되기 전에 지금 사랑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자복할까 보다. 제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고. 그렇게 할까? 아니다. 그렇게 할 터이다. 그것이 적당한 길이다. 그리고 귀찮은 공부도 그만둘 터이다. 가지 말하시는 일본도 또다시 아니 가겠다. 이 길인가 보다. 이 길이 밟을 길인가 보다. 아, 그렇게 정하자. 그러나 아이고, 어찌하면 좋은가. 경희의 눈은 말똥말똥하다. 전신이 천근만근이나 되도록 무거워졌다. 머리 위에는 큰 동철 투구를 들씌운 것 같이 무겁다. 오그라졌던 두 팔 두 다리는 어느덧 나와서 척 늘어졌다. 도로 전신이 오그라진다. 어찌하려고 그런 대담스러운 대답을 하였나 하고 아버지가 계집애라는 것은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면 그만이니라. 하실 때 그것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인 이상에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해요. 사내와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사내와 같이 벼슬도 할 수 있어요. 사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이에요. 하던 생각을 하며 아버지가 담뱃대를 드시고 뭐 어쩌고 어째? 니까지 계집애가 하긴 뭐하래? 일본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아니하고 귀한 돈 없애고 그까짓 엉뚱한 소리만 배워가지고 왔어? 하시던 무서운 눈을 생각하며 몸을 흠찔한다. 과연 그렇다. 나 같은 것이 무얼 하나. 남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아, 과연 사람 노릇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남자와 같이 모든 것을 하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닐 터이다. 4000년 내의 습관을 깨뜨리고 나서는 여자는 웬만한 학문, 여간한 천재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나폴레옹 시대에 파리의 전 인심을 움직이게 하던 스타일 부인과 같은 미묘한 이해력, 요설한 웅변, 그런 기재한 사회적 인물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살아서 오를레앙을 구하고 사암의 프랑스를 구해낸 잔다르크 같은 백절불굴의 용진, 희생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달필의 논문가, 명쾌한 경제서의 저자로 이름을 날린 영국 여권론의 용장 포드 부인과 같은 어론에 정경하고 의지가 강고한 자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아, 이렇게 쉽지 못하다. 이만한 실력, 이러한 희생이 들어야만 되는 것이다. 경희가 이제껏 배웠다는 학문을 톡톡 털어보아도 그것은 깜짝 놀랄 만치 아무것도 없다. 남이 제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나
참으로 좋아할 줄을 모르고 진정으로 웃어줄 줄 모르는 백치 같은 감각을 가졌다. 한마디 대답을 하려면 얼굴이 벌개지고 어서를 찾을 줄 모르는 둔서를 가졌다. 조금 괴로우면 싫어. 조금 맞기만 하여도 통곡을 하는 못된 억병이 있다. 이 사람이 이러는 대로, 저 사람이 저러는 대로, 동풍 부는 대로, 서풍 부는 대로 쓸리고 따라가도 고칠 수 없이 쇠약한 의지가 들어앉았다. 이것이 사람인가? 이것을 가진 위인이 사람 노릇을 하잔 말인가? 이까짓 남들 다 아는 기억 니은쯤의 학문으로 남들도 지을 줄 아는 30 밥 먹을 때 오른손에 숟가락 잡을 줄 아는 것쯤으로는 벌써 틀렸다. 어림도 없는 허영심이다. 만일 고금 사업가의 각 부인들이 알면 코웃음을 칠 터이다. 정말 엉뚱한 소리다. 아이고, 어찌하면 좋은가. 여기까지 제 몸을 반성한 경희의 생각에는 저를 맏며느리로 데려가려는 김판사 집도 딱하다. 또 저 같은 천치가 그런 부귀한 댁에서 데려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내내 소녀를 바치며 얼른 가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인데 싫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여도 괘씸한 일이다. 그리고 아버지며 어머니며 그 외 여러 친척 할머니 아주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시집 못 보낼까 보아 걱정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도 같다. 경희는 이제까지 비녀 쪽진 부인들을 보면 매우 불쌍히 생각하였다. 저것이 무엇을 알고 저렇게 어른이 되었나. 남편에게 대한 사랑도 모르고 기계같이 본능적으로만 저렇게 금수와 같이 살아가는구나. 자식을 귀해하는 것은 밥이나 많이 먹이고 고기나 많이 먹일 줄 알았지. 좋은 학문을 가르칠 줄은 모르는구나. 저것도 사람인가 하는 교만한 눈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웬일인지 오늘은 그 부인네들이 모두 장하게 보인다. 설거지하는 시월이 머리에도 비녀가 꽂힌 것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이 보인다. 담 사이로 농민의 자식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저보다 훨씬 나은 딴 세상 같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는 저 같은 어른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제 몸으로는 저와 같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저와 같이 이렇게 가기 어려운 시집을 어떻게 그렇게들 많이 갖고 저와 같이 저렇게 자식의 교육을 이리저리 궁리하는 것을 저렇게 쉽게 잘들 살아가노. 생각을 한즉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부인들은 자기보다 몇십 배 낫다. 어떻게 저렇게들 쉽게 비녀로 쭉지게 되었나? 어쩌면 저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구순이들 잘 사노. 참 장하다. 경희는 생각할수록 그네들이 장하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시집가기가 어려운 것이 도무지 이상스럽다. 그 부인네들이 장한가? 내가 장한가? 이 부인네들이 사람일까? 내가 사람일까? 이 모순이 경희의 깊은 잠을 깨우는 큰 번민이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장한 사람이 되나 하는 것이 경희의 머리가 무거워지는 고통이다. 아이고 어찌하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한마디가 늘었다. 동시에 경희의 머리끝이 우쩍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경희의 뻔뻔한 얼굴, 넓적한 입, 길쭉한 사지의 형상이 모두 쓰러지고 조그마한 밀집 끝에 깜빡깜빡하는 불꽃 같은 무엇이 바람에 떠 있는 것 같다. 방 안은 후끈후끈하다. 부지 중에 사방창을 열어 제쳤다. 뜨거운 강한 광선이 벼랑간 왈칵 대드는 것은 편싸움꾼의 양편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자 하며 대드는 것 같이 깜짝 놀랄 만치 강하게 쪼여 들어온다. 오색이 혼잡한 백일홍 활련화 위로는 연락부절이 호랑나비 노랑나비가 오고 가고 한다.
배나무 위의 까치 보금자리에는 까만 새끼 대가리가 들락날락하며 어미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뎁살이 그늘 밑에는 탑실개가 쓰러져 쿨쿨 자고 있다. 그 배는 불룩하다. 울타리 밑으로 굼벵이 잡으러 다니는 어미 달개 뒤로는 대여섯 마리의 병아리가 줄줄 따라간다. 경이는 얼빠진 것 같이 멀거니 앉아서 보다가 몸을 일부러 움직이었다. 저것은 개다. 저것은 꽃이고 저것은 달기다. 저것은 배나무다. 그리고 저기 매달린 것은 배다. 저 하늘에 뜬 것은 까치다. 저것은 항아리고 저것은 절구다. 이렇게 경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명칭을 불러본다. 옆에 놓인 머리장도 만져본다. 그 위에 개어서 얹은 명주 이불도 쓰다듬어 본다. 그러면 내 명칭은 무엇인가? 사람이지. 꼭 사람이다. 경이는 벽에 걸린 채경에 제 몸을 비추어 본다. 입도 벌려보고 눈도 꿈쩍여 본다. 팔도 들어보고 다리도 내어본다. 분명히 사람 모양이다. 그리고 틀어놓은 탑실개와 굼벵이 찌그러 다니는 닭과 또 까마귀와 저를 비교해 본다. 저것들은 금수, 즉 하등 동물이라고 동물학에서 배웠다. 그러나 저와 같이 옷을 입고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손으로 일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고 배웠다. 그러면 저도 이런 귀한 사람이다. 아, 대답 잘했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 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불리 먹다 죽지 않겠니? 하실 때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벌벌 떨며 대답하였다. 아버지, 안자의 말씀에도 일단사와 일표음에 낙역제기 중이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이지요. 보리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조상이 벌어놓은 밥, 그것을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대로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 집 개나 일반이지요. 하였다. 그렇다. 먹고 죽으면 그것은 하등동물이다. 더구나 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조상의 재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만들기는 둘째 쳐놓고 받은 것도 쓸 줄 몰라 술이나 기생에게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수와 같이 배 두드리다가 죽는 부자들의 가정에는 별별 비참한 일이 많다. 거의, 즉 태희, 금수와도 구별을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런 자는 사람의 가죽을 잠깐 빌어다가 쓴 것이지 조금도 사람이 아니다. 저 뎁살이 그늘 밑에 드러누우려 하여도 개가 비웃고 그 자리가 아깝다고 할 터이다. 그렇다. 괴로움이 지나면 낙이 있고 울음이 닿으면 웃음이 오고 하는 것이 금수와 다른 사람이다. 금수가 능히 못하는 생각을 하고 창조를 해내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번 쌀, 사람이 먹고 남은 밥짓거기를 바라고 있는 금수. 주면 좋다는 금수와 다른 사람은 제 힘으로 찾고 제 실력으로 얻는다. 이것은 조금도 모순이 없는 사람과 금수와의 차별이다. 조금도 의심 없는 진리이다. 경이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한 전 인류의 여성이다. 이처럼 김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 여하튼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형상이다. 그 형상은 잠깐 들씌운 가죽뿐 아니라 내장의 구조도 확실히 금수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냐, 사람이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을 찾지 않으면 누구더러 찾으라 하리. 산정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것도 사람이 할 것이다. 오냐, 이 팔은 무엇 하자는 팔이고 이 다리는 어디 쓰자는 다리냐.
경희는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두 다리로 껑충 뛰었다. 빤빤한 햇빛이 스르르 누그러진다. 남치마빛 같은 하늘빛이 유연히 떠오른 검은 구름에 가리운다. 남풍이 곱게 살살 불어들어온다. 그 바람에는 화분과 향기가 쌓여 들어온다. 눈앞에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어깨 위로 우레소리가 우르르르 한다. 조금 있으면 여름 소나기가 쏟아질 터이다. 경희의 정신은 황홀하다. 경희의 키는 벼랑간 이 연 늘어지듯이 부쩍 늘어진 것 같다. 그리고 목은 전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다. 그대로 푹 엎드려 합장으로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은 많은 축복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내 눈과 내 귀는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한한 광영과 힘을 내려주십시오. 내게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하오리다. 상을 주시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마음대로 부리시옵소서. 나혜석은 오늘날 한국 여성 문학도에겐 100년의 시차를 두고도 극복하지 못한 여성 정체성의 신화적 존재이다. 그것은 그녀가 갈등했던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 여성들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항담론, 카운터 디스커스를 그녀는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감수성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동시대 남성 작가들이 신여성을 경박한 속물 따위로 매도할 때 나혜석은 경희에서 긍정적 신여성을 제시하였고 그녀의 페미니즘은 자신의 전공 분야인 미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냈다. 대중과의 직접적 소통인 전시회를 통해 누드화와 자화상을 전시하여 파격적인 페미니즘을 표출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성각자 지식인 강박관념과 신여성, 뉴우먼 의식은 솔직하고 강한 개성과 예술가의 자유분방한 기질에 더해져 시대와의 불화를 초래하였다. 당대로선 드물게 일본 유학을 했고 부부 동반으로 유럽, 미국 여행을 경험하였으니 한국 사회의 인습적 굴레는 그녀를 매우 답답하게 하였을 것이다. 성각자 나혜석은 부인 의복계량, 위생관념 등 실생활부터 인습적인 제도를 개혁하고 여성 정조에 대한 남성의 이중성,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남성의 이기심, 부부 생활의 평등, 성해방, 여성의 자아 실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개혁을 주장했다. 파리에서 만난 최린과의 애정 행각 때문에 1932년 36살에 남편에게 이혼당한 후 나의 이혼 고백장이라는 폭탄 선언을 삼천리 잡지에 게재함으로써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종국에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버림받은 채 적십자 병원에서 행여병자로 숨을 거두었다.